힘든 하루 끝에 집 앞에 거리를 서성이다 돋아나는 이 공허함에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어 아마 너를 애타게 너를 부르듯이 세상에서 이 노래가 제일 좋다며 들려주던 함께 듣던 노래 너무 있을 뿐인 노래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다 우리 얘기만 같아서 아무리 귀를 막아봐도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시간이 지나도 이 노래는 잊혀지질 않았어 가사 하나 멜로디까지 좀 덥지 않나요? 선명해서 네,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네 앞에서 불러주려 매일매일 혼자 연습했던 함께 듣던 노래 오늘 다른 때보다 원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이거 지금 한글로 쓴 다음에 이제 PDF로 만들어 봤는데 원고가 지금 무려 한 13쪽이에요. 이거를 오늘 일단 2시간을 초과할 것 같고요. 다 얘기 못 할 수도 있어요. 가슴 아프는 노래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그리고 오늘 주제는 사실 제가 그 6년 전에 제가 학부생 4학년 때 그 현대 서양사 그 수업 시간 때 제가 발표를 했던 주제예요. 이 홀로코스트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꿀잼이라고요? 네. 감의사예요. 네. 이게 약간 발음은 막 혀를 막 굴러야 될 것 같아.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6년 반 전에 이제 한번 준비를 했었지만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고 학교에서 방송이 아닌 학교에서 한번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막 그냥 아주 그 피가 좀 그 솟구치는 줄 알았어요. 한 막 그 동맥을 타고 원래 그 몸 이곳저곳을 흘러가는 약간 그 피가 다시 심장을 솟구치는 것 같았어. 되게 오랜만에 막 그런 느낌을 느꼈고요. 그렇게 느꼈고, 사실 그 6년 반 전에는 제가 그 학부생 때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독일어과 학생하고 같이 했어요. 그 독일어과 그 이제 한 살 차이에 그 여자 사람 동생하고 같이 했었는데 뭐 사실 그거잖아요. 캠퍼스에서 그 발표 수업 하면 잘 되면 친해지는 거고 망하면 이제 서로 연락 안 하잖아. 다행히 잘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좀 연락이 끊겼다가 이제 서로 뭐 카톡이 연결돼가지고 지난주에도 뭐 같이 만나서 뭐 밥 먹기는 했어요. 같이 만나서 밥 먹긴 했었고 하여간 그런 추억이 깃드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다음 주가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다음 주가 8월 15일 광복절이기 때문에 이 광복절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
홀로코스트를 사실 오늘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뭐 일제 뭐 만행 뭐 이런 거는 뭐 군함도 얘기할 때도 뭐 충분히 했었고, 군함도 때 이미 얘기를 좀 많이 했고, 뭐 박열 때도 얘기를 하고 뭐 많이 했었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 8월 15일 광복절. 근데 제가 다음 주 8월 15일 광복절 때는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2일이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이 있어요. 물론 저는 전공자라서 시험을 안 볼 거고요. 전공자라서 시험을 안 보고 저는 해설 방송을 준비할 거예요. 뭐 대균쌤이야 뭐 이제 그 토익 시험의 그 출제 유형 뭐 이런 거를 사실 그잖아요. 토익 문제는 이게 외부 유출 뭐 이런 게 외부 공개가 안 되잖아요. 토익 문제는 그럴 수 있어. 지금 뭐 대균쌤이 방송하고 계시는데 뭐 이거 대균쌤 그래가지고 이 토익 유형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시험을 보시잖아요. 물론 최근에 그 핸드폰이 자동으로 한번 켜지는 바람에 그 뭐냐 자동 그 퇴실돼가지고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리스닝 시험은 다 끝나고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나름 그 시험 유형은 뭐 다 보고 나오셨다고. 어쨌든 대균쌤은 뭐 토익 시험 볼 때마다 항상 그 990점 만점을 받으셨던 분인데 계속 한번 그 강제 퇴실돼가지고 그때 한번 빵점 나오셨죠. 하여간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저같이 그런 역사 전공자들은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은요, 그 수능 시험 문제처럼요, 그날 시험이 끝나면 그 인터넷에서 그 문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문제 다운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무당복제 뭐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런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은 제가 그 파일을 받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방송 때 이 고급 시험은 해설을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아마 그때 그날은 아마 50문제를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아마 엄청난 그런 체력 싸움이 아마 사실 오늘 이거 홀로코스트 그 지금 한글 문서로 그 13페이지짜리 그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아마 좀 많이 이제 좀 준비할 거는 좀 적을 수가 있어요. 다만 50문제 해설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체력전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체력은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홀로코스트 그 영어 철자로는 HOLOCAUST라고 하는 그 홀로코스트는 이제 나치의 그런 그 각종 소수민족,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각종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그런 사상적인 용어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기획을 했죠. 아돌프 히틀러. 이 사람은 놀랍게도 1938년 타임지가 선정한 그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던 사람이에요. 사실 요즘 그렇잖아요. 그 타임지가 그 올해의 인물에 선정을 하면 그 사람은 막 올해 뭔가 되게 유명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임지에서는요, 의외로 그 올해의 인물 그 선정을요 되게 뭔가 잘 찝는다. 그래서 2012년에 선정했던 올해의 인물은 박근혜 씨였어요. 2012년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박근혜 씨, 그리고 그해 박근혜 씨는 대통령이 됐고, 2017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이미 선정이 됐어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였죠. 물론 그리고 며칠 뒤에 그분은 대통령이 되셨죠. 그런 것처럼. 근데 히틀러는 1938년에 그 타임지에 선정이 됐어요. 그 사진까지는 한번 구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이트에서 다운이 그 JPG 파일로 다운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뭐 그 SVG 그 인터넷 문서 뭐 이런 걸 다운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쉽게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네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면
독일 나치가 일으킨 극도의 집단 광기.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다시는 행해지면 안 될 비극. 그리고 여기에 주희생자는 물론 주희생자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만 희생된 것이 아니고 집시라는 또 소수 그 인종이 있어요. 그 집시라고 하면 우리 그 옛날에 뭐 피아노 학원 뭐 이런 거 음악 뭐 어릴 때 막 그 다니는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막 피아노 연주곡 막 이런 거 할 때 뭐 집시에 뭐 이런 하는 뭐 각종 그 피아노 연습곡, 피아노 명곡집 막 이런 거에 있을 만한 약간 그런 데서나 뭐 등장할 단어라고 집시라고 하면 그래서 이 동유럽에서 약간 그 소수 유랑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희생됐던 사람들은 소수민족 이외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이때 동성애자들 중에 주로 게이들이 희생이 됐어요. 레즈비언은 이때까지는 별로 없었나봐.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자 좋아해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고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나치스를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도 여기 홀로코스트 희생자에 포함이 돼요. 같이 패키지로 희생을 당한 거야. 다 패키지예요. 다 패키지 상품은 아니고 어쨌든 패키지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유대인 희생자만 한 600만 정도가 되고요. 전부 다 합하면 한 1100만 명 정도가 되리라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치가 나중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점령지에서 정책적으로 학살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한 1700만 명이 지구상에서 샥 사라졌다고 추정을 해요. 당시 이제 세계 인구는 이미 한 수억 명은 됐겠죠. 당시 일본의 인구만 해도 1억 명이었으니까. 일본 인구가 1억 명이었지만, 물론 일본의 그 인구 1억 명은 당시 일본의 그 식민지 인구를 합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계 인구의 한 몇 퍼센트가 그냥 이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샥 없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있죠. 독일은요, 독일 역사상 제국의 역사가 3번이 있어요. 첫 번째 독일의 제국은, 그러니까 독일은 역사를 가르칠 때, 독일의 제1제국은 우리가 그 중세시대에 알고 있던 그 신성로마 제국, 로마 교황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나라를 독일의 제1제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프랑크 왕국에서 분열될 때 그 동프랑크가 사실 그 독일의 기원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야. 민중의 마음을 잡는 방법을 아는 부분. 그 히틀러가요. 히틀러 자기가 사실 혼자 말을 엄청 잘했다기보다도 물론 말을 잘하기는 했어. 근데 사람을 끌어들이는 각종 방법들을 다 히틀러하고 그 히틀러의 부하들이 다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제2제국은 이제 세계사 시간에 약간 배웠을 듯한 그 비스마르크, 그 빵 이름도 있죠. 그 비스마르크, 그 길쭉한 빵에다가 그 속에 크림 들어가 있고, 그 커스타드 크림 들어가 있고, 막 그 위에 막 그 하얀 화이트 초콜릿 토핑 막 이런 거 있고, 그 빵 이름이 비스마르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학교 매점에서 막 비스마르크 빵 팔 때, 세계사에서 그때 이제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사 배우고 있었거든요. 이런 빵을 왜 비스마르크라고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뭔가 각인이 됐었던 그런 빵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한 몇 년 전에 이제 은퇴해요. 어떤 이제 정권에서 밀려나는 거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제2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해체가 돼요. 제국이 해체돼요.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다 제국이거든요. 독일 제2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해체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이게 무솔리니 때문에 이탈리아인 줄 아는데 이탈리아는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이 독일 쪽 편이 아니에요. 약간 그럴 것 같았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갈아타요. 약간 노선을 갈아타가지고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승전국이에요. 대신에 그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독일 편이었어요.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원래 그 신성로마 제국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예요. 그래서 한 편이야. 그 유명한 그 합스부르크 왕가 있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걔네가 오스트리아 제국의 그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물론 그 이전에 그 크림 전쟁 때는 오히려 그 러시아가 그 터키를 공격을 했을 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 오스만 제국을 도와줬거든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약간 노선이 바뀐 거야. 약간 그 국제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베르사유에서 조약을 체결한 이유가 있어요. 독일 제2제국이 비스마르크가 막 그 보불전쟁을 해요. 나폴레옹 3세하고. 그리고 비렐름 1세의 황제 즉위식을 했던 장소가 아니 독일에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했을까? 완전히 그 프랑스한테는 그게 그 흑역사거든요. 그 프랑스 제2제국이 그 나폴레옹 3세의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제정이 폐지가 돼요. 그리고 프랑스 제3공화정이 세워지는데 프랑스는 그 이후 그 자기 역사에 있어서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가 즉위를 했다는 것이 엄청난 흑역사거든요.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을 그 베르사유에서 체결을 하게 된 거예요. 독일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니네도 한번 굴욕을 봐라. 해가지고 야 니네 베르사유로 와. 니네 황제 즉위식 여기서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 거고 그런 이제 흑역사를 되갚아줘요. 그리고 이때 전쟁이 종료가 되면서요. 패전국들이 엄청나게 식민지를 잃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이 보불전쟁 때 그 알자스 로렌 지역 땅을 독일이 먹었거든요. 프랑스 3부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그 유튜브에 그 프랑스 대혁명을 하긴 했는데 이 지금 앙시에트린 뭐 이런 그런 사상성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거는 그 사실 군주 주권론에서 국민 주권론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꼭 그 프랑스 3부에는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프랑스 사상가들이 뭐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꿈틀꿈틀 됐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하여간 독일이 그 갖고 있었던 그 땅들을 모두 뺏겼어요. 그 나폴레옹 3세하고 그 보불 전쟁했던 그래서 차지했던 그 알자스 로렌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돌려받아요. 그 이제 그 되게 여기가 아이러니한 게요. 그 여러분들 그 195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알베르트 슈바이처 의사거든요. 목사 겸 의사예요. 슈바이처는. 그런데 슈바이처가 태어난 시점은 이 알자스 로렌 그 땅에서 태어나요. 하필이면 그 영토 분쟁 지역에서. 그리고 그 비스마르크가 그 땅을 먹고 그때 태어나요. 그때의 그 시대에 태어나서 독일 국적이에요.
그래서 독일 김나지움에서 그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슈바이처 국적은 독일이었는데, 문제는 그 슈바이처 부부가 그 의료봉사를 했던 그 동네가 가봉이라는 그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 의료봉사에 완전 제한이 있었거든. 포로 수용소도 갔다 왔고. 그래서 슈바이처는 제1차 세계대전의 그 베르사유 조약의 체결 결과로 자기의 그 고향이 프랑스 땅으로 넘어가니까 잽싸게 프랑스 시민권을 따요. 나는 그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계속 그 살 거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따게 돼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선택권은 있었어, 시민들한테. 그래서 슈바이처는 이제 가봉에서의 의료봉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적을 따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그 이제 자기 병원에 있는 그 자기의 이제 그 소속 의사들 일부만 이제 군의관으로 좀 파견을 했을 뿐이지, 자기는 병원을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은 거예요. 승전국 국가였기 때문에. 슈바이처도 어떻게 보면 눈치 잘 본 거야. 뭐 얘기가 어쩌다 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독일은 막 그전까지 뭐 알자스 로렌이라든지 아니면 그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 폴란드 땅을 좀 뺏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독일은 러시아에 이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1917년 소비에트 혁명으로 인해서 전쟁을 중간에 끝내버리고, 그리고 그때까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막 서로 그 분쟁이 있었던 땅들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겠다는 거를 독일한테 조건을 걸고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레닌이. 그래서 폴란드는 독립을 하게 돼요. 독일 것도 아니고 러시아 것도 아니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폴란드 독립했고, 하여간 그 이외에 독일을 갖고, 폴란드에만 유대인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약간 설명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하여간 그래서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가 들어가긴 했는데, 프랑스는 예전에 비스마르크가 자기들한테 그런 보상을 엄청나게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런 보복을 건 거예요. 비스마르크에 대한 그런 보복을 건 거야. 그래가지고 물론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는 비스마르크는 이제 나이 들어서 죽었죠. 어쨌든 그래서 독일에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정치적 혼란으로 그 공화국으로 바뀐 거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전쟁 배상금까지 쌓였죠. 전쟁 배상금까지 쌓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뭔가 이제 그 경제가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야. 완전히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불만이 계속 표출이 되고, 그 불만을 좀 어딘가 풀어야 될 때가 생긴 거야.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만 이 반유대주의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유럽 전체에 걸쳐서 이 사상이 좀 있었어요. 유럽 전체에 걸쳐서 이 사진이 있죠? 나중에 다시 띄우겠지만, 이 사진. 이 사진은요, 나중에 이제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거주지를 따로 분리를 시켜요. 게토라는 곳으로 분리를 시키는데, 그 게토를 시작을 하면서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다 무작정 독일 군인들만 끌어들인 게 아니고, 현지에 거주했던 유럽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게토로 집어넣는데
그리고 게토에서 또 유대인들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로 집어넣는데 현지의 유럽인들도 앞장을 섰어요. 그 정도의 반유대주의 감정이 대륙에서 흔했던 게요. 꼭 이제 그 돈 때문이 아니고요.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에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대위가 있어요. 대위였는데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근데 뭔가 좀 꼼꼼하게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문제는 이때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 몇십 년형을 막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 드레피스는 이제 막 감옥에서 막 몇 년 동안 혼자서 막 싸웠죠. 나중에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라는 이 에세이를 발표를 하면서 드레피스를 구명을 해준 거죠. 나중에 드레피스는요, 나중에 복권돼서 다시 군대에 복귀하긴 하는데, 이미 그 깜빵 생활로 인해서 지나치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전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요, 이 시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약간 그런 편견? 그런 게 어느 정도 컸냐면요. 아인슈타인이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독일 뮌헨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뮌헨 출신이지 태생은 다른 도시에서 태어났어.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사업 문제로 뮌헨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고향은 독일 뮌헨이에요.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은요, 독일 뮌헨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 중학교까지는 나름 뭐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김나지움. 독일에 독일은 이제 실업중학교가 있고, 원래 실업중학교가 아예찡님 어서 오시고, 실업중학교를 졸업을 하면, 이제 독일은 직업학교를 가든지 김나지움을 가든지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독일은 사실 직업학교를 더 많이 가요. 독일은 마이스터 제도가 엄청나게 마이스터 자격증 따면 엄청나게 엄지척 해주거든. 마이스터 자체의 브랜드가 생겨요. 독일은. 그래서 독일은 오히려 김나지움을 가는 그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별로 적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 정상적인 경제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각 직업군들의 산업계를 다 유지시킬 수가 있거든. 하여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이제 독일 김나지움까지 진학을 했다가 자퇴를 해요. 자퇴를 하게 된 이유가 아빠가 사업 문제 때문에 또 밀라노로 이사가 가. 아예 독일을 떠나요. 밀라노로 이사를 가가지고 가족들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집안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알베르트 혼자 독일에 남아요. 독일에 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빠는 사업 문제 때문에 부인하고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동생을 데리고 바로 밀라노로 이사를 갔는데, 알베르트를 뮌헨에 남긴 이유는 너 아직 김나지움 다니고 있잖아. 그거 졸업해야지 대학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학은
그 밀라노에 이사를 와서 다른 그 독일을 떠나서 다른데 대학을 가든 그건 알아서 하는데 일단은 학교 졸업은 여기서 하고 와라. 였는데 문제는 아인슈타인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교우 관계가 좀 딱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숙사를 들어가긴 했었는데 오히려 그 꽉 짜인 게 더 싫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은 막 학교에서 막 암기 강요 뭐 이런 교육 그런 거를 진짜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결국 김나지움을 자퇴를 하고 독일을 떠나요. 독일을 떠나서 독일 국적을 포기를 해요. 독일 국적 포기하고 가족들이 있는 밀라노로 가요. 그러고 나서 원래는 이제 김나지움을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자퇴를 했기 때문에 그 김나지움 그러니까 독일식의 그런 교육 시스템을 쓰는 그런 그 쪽에서는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어쨌든 그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연방 공과대학 그 입학 시험은 치렀어요. 근데 그 대학 그 관계자들이 아인슈타인의 그 수학 답안지를 보고 수학은 만점인 거야. 수학은 만점이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불렀대요. 그래서 그 우리 학교는 걔도 수학 특기자인 당신을 꼭 학생으로 입학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그 추천서 쓸게. 추천서 써줄 테니까 김나지움 편입해가지고 1년만 다니고 내년에 졸업장 가지고 와라. 그러면 시험 패스하고 그냥 입학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은 그 추천서 써줬던 그 학교 가서 1년 다니고 졸업하고 대학을 가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민을 갔잖아요.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이민 가고 그 대학 간 것도 그 몇 년 뒤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은 스위스에서 다녔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제 가족을 따라 이탈리아 국적을 땄었다가 이제 그때는 그 호주가 아인슈타인이 아니었잖아요. 아빠였잖아. 근데 이제 대학 가서는 스위스 유학을 가서 그 이후로 이제 스위스에서 계속 살았어요. 스위스에서 계속 살다가 대학 교수도 하고 문제는 거기다가 이제 독일로 초청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게 돼요. 첫 번째 부인은 나는 스위스에 남고 싶다 해가지고 결국 아인슈타인은 그동안 낳았던 자녀들하고 부인은 다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 독일로 가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때요. 그 노벨 물리학상 상금을 그 첫 번째 부인한테 다 양육비로 줘요.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는 그 딸 하나가 있던 그 과부하고 그 재혼을 해요. 과부하고 재혼을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그 새로운 가족들하고는 나중에 같이 미국에 가서 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첫 딸하고 아내는 또 병으로 잃어요.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보면 가족복은 좀 없어. 어쨌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때까지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국적을 갖고는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면서 독일 국적을 따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독일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히틀러가 막 이제 홀로코스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런 그 게토, 유대인들을 게토로 몰아넣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그 독일에 있던 그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아인슈타인은 게토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좀 그 특강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좀 그 특강을 해외에 있는 학교들로 특강을 좀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좀 사실 독일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고 막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때도 가족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참고로 아인슈타인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유대인하고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히틀러는 나중에 유대인들하고의 결혼을 금지를 시키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부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추방당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큰딸은 나중에 결혼해서 프랑스에서 살다가 죽었고, 아인슈타인 부부는 결국 미국에 이제 대학 강연을 갔었다가 히틀러의 탄압 사실을 듣고 독일 귀국을 포기해요. 독일로 안 가요. 막 중간에 한 프랑스 뭐 이런 데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빠꾸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거기서 죽어요. 그렇고 어쨌든 히틀러는 그런 게르만족 우월주의에 따라서 패배의 원인을 다른 구성원들한테 찾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전쟁에서 진 원인은 유대인들의 배신과 무능력함 때문이다. 유대인들 나라 없는 놈들이라서 전쟁에 도움을 안 줬다. 뭐 이런 거. 자, 히틀러는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다. 히틀러도 원래 독일 태생 아니에요. 히틀러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 심지어 오스트리아 공무원의 아들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약간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아들이야.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히틀러의 할머니는요. 원래 요한 게오르크 히틀러와의 동거 중에 아빠 알로이스 히틀러를 혼외자로 낳아요. 그래서 알로이스 출생신고는 바로 했는데 요한과의 혼인신고는 바로 안 해. 막장 집안의 시작이에요. 근데 문제는 히틀러의 할아버지가 가출해요. 그래서 히틀러의 아빠인 알로이스는 히틀러 할머니의 성을 따라서 알로이스 시클그루버라는 이름으로 삼촌 요한 네포무크 히틀러 밑에서 크게 돼. 어쨌든 근데 히틀러의 작은 할아버지 네임 네포무크는, 그러니까 미들네임인 네포무크는 체코식 이름이거든요. 체코 출신의 가톨릭 성인이 네포무크의 요한 성인이 있어요. 거기서 딴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틀러 집안이 약간 체코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약간 그렇게 추정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게다가 히틀러가 살던 곳은 오스트리아하고 체코의 접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오스트리아하고 체코는 나름 같은 가톨릭 문화권이었어요. 오스트리아가 워낙 문화적으로 좀 크게 융성한 나라잖아요. 비엔나가. 수도 비엔나에 고전 시대의 음악가들 많았잖아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다 거기 있었어요. 슈베르트는 물론 낭만주의 음악가였지만 베토벤 죽고 1년 뒤에 죽었죠. 슈베르트. 어쨌든 동시대 음악가였죠. 그렇고 그 접경지 지역에서 이제 독일 사람들하고 체코 사람들은 흔하게 그냥 혼혈로 살았어요. 왜냐면 두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권이 좀 섞여 있었고 살고 있던 사람들도 막 같이 섞여서 살고 사람 사는 세상인데 하물며 남녀관계는 어떻겠어요? 남녀관계에서 사랑의 국적인 없잖아요. 그냥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도
서로 눈이 맞으면 같이 막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잖아요.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지. 자,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과 슬라브 사람의 혼혈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히틀러는 자기를 순혈 아리안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죠. 어쨌든 아빠인 알로이스는 이제 세관 공무원이 돼요. 심지어 초등학교 학력임에도 세관장이래요. 그리고 알로이스 히틀러는 결혼을 3번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은요, 그 세무서 직장 상사의 친척이었던 20살 이상의 연상이었던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막상 공무원이 되고 나서 이제 직장 상사가 그 친척으로 소개를 해줬던 그 돈 많은 여자의 연상녀를 만나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알로이스도 굉장히 그 막장이었던 게, 그 첫 번째 아내가 그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드러누워 있을 때 하녀와 바람은 피워요. 그리고 그 하녀가 결국 임신을 해. 하녀가 결국 임신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첫 부인이 죽을 때까지 버텨요. 죽을 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불임이었을 수도 있어.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죽으니까 바로 그 하녀랑 재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이제 또 자녀들을 몇 명 낳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하녀 출신 아내가 또 이제 죽을 병에 걸려. 또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기 전에 또 그 바람을 피웠는데, 그 임신한 여자하고 이제 결국 3번째 결혼을 해요. 그 3번째 결혼한 여자가 그 아돌프의 엄마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여자가요, 알로이스의 누나인 요한나 펠츠 히틀러의 딸인 클라라 펠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의 딸,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조카하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과 외조카 사이야. 외삼촌과 외조카 사이의 그런 불륜인 거예요. 근친상간이야. 서로 삼촌 관계의 근친상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히틀러의 아빠는 히틀러의 오촌 아저씨야. 그렇게 되는 셈이에요. 어쨌든 그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외삼촌과 조카딸이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아이 중 한 명이 아돌프였고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돌프의 친형들은 아돌프가 태어나기 전에 다 죽어요. 이게 근친상간이 유전적으로 안 좋대요. 원래 결혼을 하면요, A라는 유전자하고 B라는 유전자가 서로 좋은 유전자들이 결합해서 또 새로운 유전자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사실 근친상간이 좋은 게 아니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근친상간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요, 유럽의 절대 왕정 시대에는요, 막 영국의 왕가하고 프랑스의 왕가하고 막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고, 프랑스의 왕가하고 오스트리아의 왕가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나폴레옹 1세의 경우도 피는 안 섞였었지만 근친상간은 아니에요. 나폴레옹은. 왜냐면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출신의 육군 장군 출신이었거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가양돈 뚜뚜이님 팬가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프랑스 황제가 되고 나서 사실 나폴레옹은 첫 번째 결혼도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과부하고 결혼했던 걸 파혼을 하고 이제 파기하고 오스트리아의 황녀하고 재혼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근친상간은 아니다, 나폴레옹은. 근데 이제 나중에 막 그렇게 서로
약간 그 여러 그 나라들의 그 왕들이 맞아 첫 번째 부인이 조세핀이에요. 과거 그 군인의 부인이었어.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그렇게 막 이제 그 태어나요. 그래서 원래 그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고려 숙종 때 5촌 이내에 6촌 이내에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우리나라는 고려 숙종 때부터 6촌 이내에 그 결혼을 금지시켰고요. 사실 신라가 진짜 근친상간의 진수였던 게요. 신라는요. 처음에 박씨가 나라를 세웠죠. 혁거세가. 그리고 그 남의 차차홍의 사위였던 석탈해가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왕이 돼서 박씨하고 석씨끼리 그래서 걔네들끼리는 서로 결혼을 했어요. 왕족끼리 그 성골이라고 해가지고 신라는 진짜 근친상간이었어요. 진덕여왕 때까지는. 그 신라는 진짜 진덕여왕 때까지 완전 그 28대 왕까지는 전부 다 근친상간이어가지고 박씨끼리를 결혼하거나 박씨하고 석씨하고 섞거나 아니면 석씨끼리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 이제 석탈해가 김할지를 거두어서 길러요. 그래서 김씨하고도 결혼을 해.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 막 섞여. 핏줄이 막 섞였어요. 그래서 이제 김씨가 미추이사금이 즉위를 했는데 이제 미추이사금 다음으로 이제 김씨 왕이 된 그 뇌물마립가는요. 원래 미추이사금의 조카였어요. 근데 조카였는데 또 사위로 결혼을 해. 또 근친상간인 거야. 그러니까 조카가 막 사위가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막 많았어요. 신라는. 그렇게 막 근친상간을 해서 낳았는데 문제는 그 성골들. 그러니까 엄마도 왕족이고 아빠도 왕족인 거야. 왕족과 왕족 사이에서 태어난 성골이에요. 근데 김춘추 같은 경우는요. 김춘추의 그 할아버지가 진지왕이에요. 진지왕이 왕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김춘추의 아빠인 김용춘 장군은 왕족하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치. 쫓겨난 왕의 그 아들이니까 누가 그 왕족이 그 딸을 보내겠어. 그래가지고 그 김용춘 같은 경우는 그 진평왕의 그 딸 만명이 원래 결혼을 하면 안 되는 하야의 마지막 왕인 그 김구해의 손자 김서연하고 그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김유신 같은 경우는 가야 왕씨하고 신라 왕씨하고 핏줄이 섞인 거야. 그리고 김문희하고 김보희를 김춘추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 사이에서 또 그 자식들이 나요. 그러니까 하고 가야 왕씨가 섞여진 핏줄이야. 결국 혼혈이 된 거야. 결국 혼혈이 됐고 이제 김보희가 낳은 딸이거든요. 그 요속공주하고 그 원효대사 사이에서 난 그 설총. 그런 게 아돌프 히틀러의 집안이 그랬다는 거야. 근친상간의 진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다 죽었고요. 그리고 아돌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지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와요. 그럴 것 같아. 그런 근친상간을 하고 싶을까? 근데 그럴 수는 있어.
좀 막 사랑에 막 빠져. 친척하고 사랑에 빠져.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촌 이내의 직계 가족에서는 결혼을 못 해요. 그 이상을 벗어나면 상관없어. 그런 이제 8촌을 벗어난 진짜 먼 친척. 요즘은 법적으로 문제 안 되거든요. 요즘은 먼 친척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먼 친척들은 사람들끼리 섞이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가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데 좀 보수적인 집안에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그쵸, 같은 집안이 있는데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김혜김 씨하고 김혜허 씨가 결혼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김혜허 씨는 김수로 왕의 왕비, 인도 출신의 허황옥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김혜허 씨의 시조가 된 거예요. 결혼을 안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사랑에 빠지면 간혹 하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진짜 그런 경우는 안 되죠.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사촌하고 나는 외사촌이요. 여자만 4명이 있어요. 외사촌이 여자만 4명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뭐냐 2살 어린 또 있어. 그렇게 2명이 있고, 그리고 2000년대에 태어난 딸들. 둘째 외삼촌은 결혼을 안 했어요. 어쨌든 그런 막내 외삼촌의 딸 2명이 또 있어요. 외할아버지 쪽에서 첫 번째 외손자가 나예요. 하여간 그런데 내가 내 이제 외사촌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애를 낳아. 물론 내가 이제 친척 자랑이긴 한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막내 외삼촌 쪽의 외사촌들은 솔직히 좀 걔네들은 좀 왜냐면 걔네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야 니들은 좀 더 크고 와? 뭐 이런 거고 이제 2살 차니까 그럴 수 있는데 큰애 삼촌 쪽의 외사촌들은 좀 이뻐요. 시켜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 찾아서 결혼시켜야지. 어쨌든 아돌프 히틀러의 할아버지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히틀러라는 성을 막 쓰게 된 거야. 그런 가르침은 됐어. 뭐 이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로 성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합군들이요, 히틀러를 놀리는 니네들의 총통이라는 양반은 오스트리아 페이트공 출신으로 원래 성은 시클그루버라면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히틀러는 혼자서 막 헐크가 되는 거죠. 그를 놀릴 때 헤이 시클그루버 막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히틀러라고 부른 게 아니고.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의 성을 시클그루버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나중에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나서 게슈타포에게 끌려가서 죽었죠. 끔찍하죠. 보복이 다 했어. 다 보복을 했어. 하여간 그런 그 콩가루 집안이었고요. 그 아돌프의 아빠인 그 알로이스는요, 가족들한테 제대로 잘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막 아내하고 자식들을 막 그 때리고 막 그런 그 폭력 가장이었어요. 그쵸? 뒤끝 좀 있었지. 뭔 반가워요, 히틀러야. 그래가지고 그 히틀러는 폭력 가장 아빠 밑에서 큰 거야. 이게 그 가정교육의 폐해가 된 그거예요.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히틀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졸라게 맞고 컸다는 거야. 그래서 그 폭력 가장인 아빠 때문에요. 그리고 히틀러는요,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태어나기 전에 그 낳았던 그 엄마가 히틀러의 그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히틀러를 끔찍하게 아꼈대요. 그래서 히틀러의 생모가 낳았던 사람들은요, 히틀러하고 히틀러의 여동생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히틀러의 여동생이 히틀러가 얼마나 여동생을 얼마나 아꼈냐면요, 나중에 히틀러는 자기 가족들한테는요, 자기가 나치스 당원인 거를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물론 나중에 독일의 총통이 된 거는 알았겠지. 근데 자기가 나치스 당원이 됐고 그런 홀로코스트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히틀러의 여동생은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때 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이 돼요. 히틀러의 동생이니까, 유일한 혈육이니까. 그런데 히틀러의 여동생은요, 그 전범 재판에 끌려갔는데, 헤이! 내가 여기를 왜 와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끌려가서 그런 그 전범 재판 뭐 이런 거에서 실상을 알게 되고 충격을 먹어요. 우리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못 믿겠어, 막 이런 거. 어쨌든 참고인 자격으로 전범 재판에 소환은 됐었다는 거. 내가 여기를 왜 와요? 막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순실의 경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고, 폭력가장 밑에서 컸다 보니까 히틀러는 인격이 뒤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뒤틀릴 수밖에 없었고, 그 히틀러의 인종차별적 행동이 아빠 알로이스의 그런 폭력 가정 생활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알로이스 히틀러가 전형적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관료였거든요. 아니, 그러면 님은 얼마나 진짜 그런, 난 나보고 한 말인 줄 알았어. 히틀러 보고 한 말이죠. 나보고 한 말이었으면 나 진짜 지금 그 영어 123님 나 강퇴시키려고 했었어요.